네, 수요일 뉴스룸 이어서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미뤄졌는데요. 이번 발사 때는 지난 1, 2차 때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 8기를 품고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 댓글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표 2장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사님이 직접 개발하신 인공위성 도요셋도 사실 오늘 누리호에 실려서 같이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좀 보시면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많이 기대하고 설레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네.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의 발사가 되는 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서는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매우 당연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희도 다 같이 정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성공하길 바랐는데 내일 그러면 혹시 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오늘 지금 뭐 이제 발사대에 있는 컴퓨터와 그 발사체 안에 있는 기체에 있는 컴퓨터와의 통신 문제로 지금 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발사가 약간 이제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될 예정인데,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될 종류의 문제인 것 같으면 바로 수년해서 내일이나 모레 발사가 계속 될 걸로 기대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더 오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발사 윈도우로 정해져 있는 5월 31일 안에 아마 발사가 다시 한번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어쨌든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1일까지 혹시 뭐가 문제가 좀 늦춰지거나 한다고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왜냐면 배터리 충전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네. 지금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활용할 실용 위성들이 8기나 지금 들어가 있고, 네. 그중에 주 탑재체인 주 탑재 위성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가지고 가는데 네. 자체적으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갑니다. 초기에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하기 위한 충전된 용량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버틸 수 있을 만큼 마지막 순간에 다 충전을 완전히 충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발사체에 올려놓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오래 대기하면 대기할수록 방전이 되겠죠. 그러게요.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 일주일 정도,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약 일주일 정도는 저 상태로 이제 대기할 수 있다고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31일까지는. 네네. 그럼 박사님이 개발하신 이게 도요셋 위성 맞죠? 네, 맞습니다. 얘네는 좀 괜찮아요? 얘는 네네. 이 위성들도 아마 그동안 건질 수 있을 정도의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호 뭐 발사 성공 여부도 그렇지만 뭘 싣고 가서 또 가서 걔네들이 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도요셋 위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이번에 올라가게 되는 인공위성인 도요셋 위성은 순수한 과학 임무의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의 임무에 따라서 과학위성이나 또는 실용위성이나 정찰위성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성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위성에 실려 있는 센서인 탑재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이번에 실린 탑재체들은 순수한 과학 임무 탑재체들이기 때문에 도요셋 위성의 주요한 임무는 우주의 날씨, 우주 우주의 환경을 날씨요? 측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날씨가 뭐 어떤 게 있죠?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네. 우주의 날씨라고 하면 사실 눈에 보이는 가장 큰 현상은 사실 오로라인데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전파나 자기장이나 방사선 등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네.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언제 할 예정인지 얼마나 큰 값으로 도달을 할 건지 등등을 측정하는 우리는 관측 값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의 날씨는 사실 우주에 나가 있는 인공위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인공위성들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날씨 예보가 지상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면 많은 관측 자료가 필요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상에서의 날씨를 관측하기 위해서 기상청이 모든 동네 곳곳에 백엽산 같은 걸 만들고 관측 자료들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측 자료가 있어야 예측 모델을 만들고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인공위성의 수는 훨씬 더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관측 자료들을 확보하는 셈이고 그 자료가 있어야 예측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주가 진짜 광활한 공간이고 봐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위성 사실 얘네 넷이 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잘 도착을 해서 얘네가 이렇게 탐지를 잘하면 좋을 텐데 혹시 가서 오작동을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걔네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위성이 저희는 이제 발사하는 순간까지도 발사 굉장히 떨리잖아요. 네. 발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겠지만 잘 발사가 되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위성 본연의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위성이 우주로 간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개발자나 과학자들한테 이제 첫 데이터가 내려올 때까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초기 통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주에 보내놓은 인공위성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의 통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위성이 만약에 우주에서 제가 시키지 않은 어떤 일을 하는 오동작을 하거나 시키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우주 날씨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주 날씨가 사실 요소별로 따지면 뭐 입자, 자기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우주 방사선 요소인데 우주 방사선에 인공위성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사선을 인공위성이 맞게 되면 네. 인공위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전자 부품들로 이루어졌고 그 부품들이 방사선을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요. 그럼 고장이 나나요? 고장이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모리나 또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온보드 컴퓨터 같은 것들이 모든 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칩들이 원래 제가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방사능을 맞으면 얘가 이상한 동작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오동작을 하는데 이거를 고치고 싶은데 네. 우주로 보낸 다음엔 사실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끝인가요, 그걸로? 지상에서 이제 또 다른 명령을 올려서 업링크를 시켜가지고 이 에러를 뭔가 오류를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항상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가능성,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상에서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직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다 시험을 해보고 맞춰보고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지상에서 테스트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문의를 주셨는데 조셉님께서 우주 날씨 관측할 때 정확도가 몇 프로냐 물어보셨거든요. 우주 날씨를 관측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뭐 자기장 값을 관측할 수도 있고 입자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측 자체의 뭐 정확도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측정하는 시간적 분해능이나 공간적 분해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델의 예측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임무를 마치고 이제 정보를 보내주기까지 마음 졸이면서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답을 받기까지? 그것도 굉장히 위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큰 위성 같으면은 위성이 우주에 갔을 때 찾아내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네. 그런데 저희 위성 같이 지금 도요셋 위성은 한 기에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통신을 할 때 크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장면은 지금 3주쯤 전에 제가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 위성들을 납품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3주 여기 전에. 제가 뒷모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신가요? 이분이 제가 된 거.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성들을 이제 발사체 팀에 네. 이렇게 납품을 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크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여기 20cm, 10cm,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네. A4 사이즈보다 약간 정도 큰 사이즈이고요.
무게도 한 10kg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크기가 굉장히 작은 위성이죠. 그러니까 도요셋 위성 이름이 사실은 도요새하고 인공위성을 합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철새 모양으로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지으신 건가요? 네.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이름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이름을 선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성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과학기술 위성보다 굉장히 작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성들이 한 100kg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 위성들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고 그리고 위성이 이번에는 한 기가 아니라 네 기가 네. 같이 가는 군집 맞아요. 비행을 하고 그래서 네. 뭐 그 도요새라는 새가 몸무게가 한 300g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새예요. 그리고 철새이고 네. 그리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군집 비행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도요새의 이름을 따서 도요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이 기술이 어렵고 또 최초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위성을 여러 기를 만드는 건 군집 비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우르르 같이 날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위성과 위성 간의 거리를 완벽하게 제어를 해서 위성 간의 거리를 줄을 맞추어서 아.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이 세계 최초란 뜻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작은 인공위성이 자기들끼리 위성들 사이사이의 거리를 완벽하게 제어하면서 종대 편대나 횡대 편대를 시도하는 것이 세계 최초의 도전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위성을 완벽하게 이제 자세 제어를 해서 네. 다른 위성과의 거리를 제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줄 맞춰서 다 같이 가는 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사하게 된 우리 도요셋 위성들은 이제 목표 궤도가 55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00에서 한 700km 정도를 지구의 적궤도에 올려놓는 인공위성의 경우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궤도 주기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은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90여 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는 14바퀴나 15바퀴 정도를 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공위성도 뭔가를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주에 간 거기 때문에 어떤 아주 흥미로운 자연 현상을 관측을 했다고 치고 그걸 본 다음에 다시 지나가서 그 위치까지 되돌아가는데 100분 거의 가까이 100분이 걸린다는 걸려요? 뜻이죠. 그러면 이 현상이 아까 그 현상인지 아니면 새로 생긴 현상인지를 말하기가 그럼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공위성들이 나란히 일렬로 앞뒤로 나란히 균등하게만 이렇게 딱 줄줄이 날아간다고만 한다면 이렇게 종대 편대를 한다고 하면 한 25분에 한 대씩 4대면 그러게요. 위치를 지나가게 할 수 있고 자세히 네, 볼수 있는 100대면 1분에 한 대씩 지나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적 분해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재방문 주기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시간적 분해능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로 나란히 인공위성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관측 자료의 시간적 분해능을 확보하게 되고 1분 자료, 뭐 10분 자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나란히 서게 되면 공간적 분해능을 확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유튜브로 또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는데 테이크5님께서 위성 소매가로 따지면 얼마냐고. 소매가요? 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이 모두 다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상 위성 한 기를 만드는 데 비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요. 얼마나 발사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드나요?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드나요? 위성 하나 만드는데. 위성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요셋 같은 경우에는? 도요셋 같은 경우에는 이 4기를 만드는데 한 8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개발 기간만 2017년부터 사실 작년까지 거의 7년이 걸렸죠. 와, 이거 하나 만드는데 네네, 4개. 너무 얘네가 만약 올라가서 오작동을 하거나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위성이 우주로 갔는데 내가 손써볼 수 없게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걔네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신을 통해서 펌웨어를 전부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전자제품이니까 네. 만약에 이 인공위성이 우주로 가서 내가 시키지 않은 어떤 노동작을 한다 그러면 리셋을 하고 다시 모든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통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운영 기간에 그 통신을 안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댓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영환 PD가 87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87억 원어치의 활동을 할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자랑을 해주실까요? 자식 같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한 개 만드는데 이번에 드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간 편이고요. 다른 지금까지 기존에 개발했던 다른 많은 위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사실 위성 한 기를 만드는데 다목적 시종위성이나 천리안 위성 같은 경우는 네.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기술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공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기술들, 예를 들면 도에스 같은 경우에는 편대 비행 기술이 있고 네. 이렇게 작게 모든 탑재체들을 만들어 본 경험, 그리고 참여했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기업들의 우주 경험, 그러니까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사실상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험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박사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우주는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거의 30여 년이 되었고, 그리고 발사체는 사실 이제 누리호가 겨우 갓 걸음마를 한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저궤도에 이제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세계에서 7번째의 우리나라 자국의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겨우 시작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들이 더 오랫동안 더 발달을 해야만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57년, 58년부터 인공위성을 올리기 시작했고 네. 1960년대 이미 달에 갔다 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우주 분야에서는 사실상 발사체 분야는 거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전 세계에서 7번째라고 했으면은 되게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많이 발전한 면도 있겠지만 네네네. 그게 약간 그 선진국들 1등, 2등 요 간극이 굉장히 크다고 보면 그렇죠. 우주 되겠네요. 선진국들이 굉장히 그동안에 우주를 개발한 역사가 오래되었으니까 사실상 우주 기술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기술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 땅에서 헤딩 하듯이 이렇게 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네. 모든 걸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 강국인 미국은 내년이면 이제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우주 비행사를 태워서 보내는데 우리는 이런 건 그럼 언제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렇게 무생물인 기계인 그 인공위성을 하나 실어 보내는 것만도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를 우주에 보내는 일은 차원이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유지 장치가 다 있어야 되고 또 먹는 것, 의식주 다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고 네, 숨도 가는 쉬어야 동안에 중력이고 호흡이고 산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인 우주 탐사를 해야 한다면 준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우리도 준비를 이제 시작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네.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사진을 다시 띄워보죠.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내일이든 모레든 제발 잘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아까 보여주신 그 도요스 위성도 제 역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밤하늘 이렇게 올려다 보실 때마다 좀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밤에도 사실 네. 달 옆에 굉장히 밝은 별이 보였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 그 초승달 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평소부터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면 이제 저 별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네. 하고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별들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인공위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차원이 다른 생각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것은 인공위성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댓글로 궁금한 점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EJT님께서 도요셋 위성은 수명이 몇 년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네. 보통 이렇게 작은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게다가 얘는 이제 초소형, 그러니까 큐브셋 위성이고 이럴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 10년, 거의 7년 걸려서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위성이 우주에서 살아남는 일이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방사선도 네, 아까 우주 방사선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야 그렇고, 네, 당연히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바이올렛님께서 네, 아까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로 뛰냐? 라고 그럼요. 네, 발사가 한 번에 되면 그것이 뉴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범카이브님께서 충전은 태양열로만 하는 건가요? 물어보셨네요. 네네네. 사실 이제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태양열로 충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운영 기간이 있어요. 네. 발사한 초기에는 이 인공위성이 정확하게 태양을 보는 자세 지향을 하기 전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태양을 정확하게 지향할 수 있으려면 본인의 자세 제어가 완벽하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좀 가지고 갑니다. 충전이 된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기 운영 기간을 얼마만큼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그때 동안은 태양열 충전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리튬 아이온 배터리 충전을 그냥 건전지를 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자세 제어가 되어야만 얘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운영 기간이 사실상 굉장히 피말리는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정말 마음 졸이면서 네네. 보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구름바다님께서는 우리 기술로 로켓 발사라니 너무 뿌듯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분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이거는 다 소개했네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 저희가 2분 뽑아서 영화표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영화표 드리고 싶은 질문? 지금 나온 것들 중에요?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현대비행 같은 거 어떨까 싶은데, 현대비행. 현대비행 그거 네. 제가 한 거였는데 가져가셔야겠는데요. 현대비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고요. 제가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네. 우주 날씨 관측할 때 정확도 신뢰도 몇 프로 정도 되냐고 네. 이분께 영화표 2장 드리고 바이올렛님께도 드리고 싶네요. 걷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로 뛰냐? 곧 뛰는 모습 같이 지켜볼 나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이올렛님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사님하고 정말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냥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다행입니다. 네. 우주가 원래 좀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네. 밤하늘 볼 때 뭐 잘 모르는 세계라서 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는데 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내일이든 모레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까운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30일 뭐 안에. 30일 이내에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곧 다른 발사 윈도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뉴스룸 D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박성태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 D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금방 끝났는데.